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5회차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가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다. 이렇게 가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기업은 우리 회사는 영원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 실체, 우리가 하는 회계는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시고, 기간별 보고는 매기 결산 시마다 우리 회사는 보고를 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상에서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그랬으니까 결산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도 기말 결산에는 맞는 표현이 되지만 가정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냥 얘는 공짜 4번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선수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은 선익 총후 개별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흐름의 과정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고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정의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물건값이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 오르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말 재고액이 커지게 되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이익은 커지게 돼요.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다시 이익은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그럼 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이익이 커지려면 기말 재고액은 커져야 한다. 그러면 큰 기말이 남아야 한다. 그러면 앞에 거서부터 팔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거서부터 팔려나간다. 그래서 정답은 선입선출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흐름이 일치한다. 여기서 원래 끝났어요. 물량 흐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선입선출법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유형 자산은 우리가 취득 후 지출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취득한 이후에 지출을 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우리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던가 혹은 내용 연수를 더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적 지출은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현상 유지시켜 주거나 원래의 상태대로 만들어주는 원상 복구의 개념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수익적 지출로 처리가 되면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수선비라고 하는 걸 쓰시거나 자동차를 고쳤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피난시설을 설치를 했어.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내용연수 연장시키는 거, 건물 내부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그러니까 전등을 바꿨다. 이거는 원상 복구시켜주는, 혹은 현상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들 이렇게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형자산이라 하는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만약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하니까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작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형자산도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다. 손상차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손상차손은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예요.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형자산은 일단 감가상각의 요만큼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공짜 1번이었어요. 무형자산은 상각 완료 후 잔존가치로 1,000원을 반드시 남겨둔다. 아니요.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종률법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결정을 못하면 정액법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접법은 우리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뭐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 특허권 이렇게 직접 차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가 창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공짜 1번이었죠. 임차보증금 우리가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임차보증금, 월세 보증금 낸 거니까 나중에 나갈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은 우리가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본 항목에서 우리는 자본잉여금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세 가지 주, 감,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세 가지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은
문제상에서 물어본 게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고 매출 총이익 계산하신 후에 매출 총이익에서 뭐까지 빼야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주셔야지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 그냥 써볼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하는 걸 산출하실 수 있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빼주시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문제상에서 순서대로 가보죠. 뭐. 총 매출액 50만 원이고 매출 할인이 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은 49만 원입니다. 49만 원에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매출 원가는 우리가 기초에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기초 재고액은 5만 원, 기말 재고액은 없다 그랬으니까 기초 5만 원에 매입액 그런데 총 매입액 30만 원이고 매입 에너지가 2만 원이니까 28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주시면 매출 원가는 33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33만 원. 그러고 나면 빼주시게 되면 16만 원만큼의 매출 총 이익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주시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이자 비용 무슨 손실부터 지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지우시고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또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급여, 감가상각비, 통신비, 임차료 3만원, 6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만원을 빼주시고 나면 우리는 영업이익이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급여, 통신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렇게 네 가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무조건 지우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9번은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 부문의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방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제조간접비는 동일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제조간접비 계정이 있을 거고 제조간접비는 원래 제공품으로 흘러가야지 돼요. 제공품으로 흘러가야지 되는데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여기에서 우리는 각 부문들을 나눠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자. 결국 어쨌든 제조간접비에서 발생한 원가는 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각 부문에 흘러간 내용들은 보조 부문비를 다시 제조 부문으로 대체를 하게 될 거고 제조 부문이 다시 제공품으로 갈 거예요. 결국 제조 간접비에서 출발한 이 금액은 제공품에 들어오는 이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여기에서 배부한 보조 부문의 배부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배부액은 전체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상호배분법은 부문 간 상호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배분 방법보다 계산이 복잡한 방법. 상호배분법이 제일 어렵죠. 어렵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고 단계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전체 토탈 금액은 틀려지지 않는다. 1번 보기는 전체 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분 방식에 따라서 각각 배분되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접 배분법은 제일 간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저도 문제를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그때 이제 보기 가나다라 마 바까지를 쭉 보고 나니까 잘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정비 변동비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하고 라가 묶여 있으면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 그쵸? 변동 원가, 고정 원가가 짝꿍이니까. 그 다음에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인데, 이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게 매몰 원가입니다.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원가와 매몰 원가가 서로 짝지어진 마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 바가 짝이어야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원가 회계를 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4년 작업지시서의 200번에 대한 제조간접 원가 예정배부율과 예정배부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 11번 어떻게 했었냐, 실제 소비액과 예정 소비액의 계산을 제가 T자를 그려서 우리는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예정이 더 크게 되면, 예상액이 더 크게 되면 예정 소비액이 더 크다,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면 우리는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예정 배부율과 예정 소비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3년도에 연간이 나와 있고 24년도에 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24년도로 계산해야 되겠죠. 당연히 올해 거 계산해야 하니까. 그래서 올해의 예정 제조간접 원가는 380만 원. 380만 원을 나누기 예상 작업시간, 기계 작업시간이 8만 시간. 8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8, 4, 32, 8, 7에 56, 8, 5, 40 그러면 47.5가 나오겠네요. 그쵸? 예정 배부율은 47.5원이 되겠고요. 기계 작업시간당. 그 다음에 실제 작업시간. 지금 200번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200번은 어떻게 돼요? 11,000시간. 11,000시간. 그럼 475 그러니까 52만 2,500원. 네, 52만 2,500원의 예정 소비액을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47.5원 그리고 52만 2,500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예정 소비액, 실제 소비액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12번은 평균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둘 다 똑같은 제곱분계죠. 기초와 단기 착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성품과 기말이 나오게 되고요. 선입선출법도 당연히 기초가 있고 단기 착수분이 있고 완성이 있고 기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모두 이 둘 다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고자 해요. 기말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앞에 것을 평균법이다 라고 보고 뒤에 걸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나누어졌을 때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치를 가지고 여기에서 완성품이 나오고 여기에서 기말이 나와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될 거고 단기분이 완성이 되고 단기분에서 기말이 남게 돼요. 이렇게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기말제고를 계산하는데 선입선출법은 뭐만 가지고 단기분만 가지고 기말을 계산하도록 돼 있고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가지고 기말을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만큼 차이가 생긴다? 기초만큼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초만큼.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기초가 만약에 없다면 기초가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기초가 없다면 단기에서 완성 혹은 단기에서 기말 모두 둘이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 우리가 기말 제공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제일 큰 차이는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이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고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그랬는데 우리 14번은 뭐를 외우셔야 되죠? 불공을 외우셔야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 그래서 불공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추진비와 관련된 그래서 접대비가 있었죠.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승용차. 승용차를 우리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우리 승용차에 대해서 1000cc를 초과한다라는 의미예요. 개별 소비세 부과가. 그래서 승용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불공이다라고 우리는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면세 사업과 관련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개별 소비세 승용차에 관련되어 있는 거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모두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이고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후 2급에 올라가면 또 얘를 부속 서류로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의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의제 뭐뭐 한 것으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꾸면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는 면세거래이지만 면세거래인데 일정 부분은 부가세를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무 2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과 주스를 만드는 공장은 사과를 사서 사과 주스를 파는데 사과는 면세로 구입을 하게 되고 주스는 과세로 팔게 되다 보니까 이 공장은 매출세액만 생기게 돼요. 매입세액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농축수 임산물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세무 2급에 올라가면 자세히 또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그럼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택시, 여객 운송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요. 누구만 해요? 전세버스만 해요. 전세버스만, 우리 관광버스, 이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여객 운송은 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미용실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걸 우리 구매 확인서 뭐라고 외웠죠? 영세율이라고 외웠죠. 그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실제 발생한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예전하고 요즘에 자꾸 추세가 틀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문제의 지문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혹은 지문에서 표현을 조금 명확하지 않게 쓰고 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린 친구분들은 글자를 읽는 거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를 조금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반복해서 이해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암기보다는 표현이 자꾸 조금씩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15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